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나올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이 어제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외출을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다녀왔는데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현충원 양친 묘소를 찾으면서 나홀로 그 성묘길에 올랐었는데 탄핵 심판 중에 첫 외출이었잖아요.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것이다, 재기를 꾀하는 것이다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이제 구정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네.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찹찹하시겠어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을 앞두고 부모님 묘소를 찾는 거에 대해서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도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다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여러 그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이번 정권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설명하신 거는 연설문을 좀 다듬는데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인사명단을 미리 줬습니까? 아니면 외교문서는 왜 줬습니까? 그런 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하면은 어제 1시 40분쯤 박 대통령이 현충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묘소를 찾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 탄핵 결정 이후 지금 40여일 정도 흘렀는데 과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탄핵 이후에 지금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최후의 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절대로 그 탄핵이나 촛불이나 태극기 집회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법치국가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봐서요. 저는 50대 50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각 가능성도 50% 정도로 보신다. 네. 금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예, 제가 이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 전문가들을 학계에 계신 분들, 실무계에 계신 분들 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구동성으로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또 저도 법률가로서 한 20년 살았는데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상식에 비추어 보거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예, 충분하고 네네. 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거의 국정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빨리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 의원님은 기각 가능성을 0%라 했는데 새누리당 안에 의원님 비롯해서 친박계 주류 분들 지금 이제 주류 비주류가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제가 그런 분들은 많이들 아직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현실과 다른 점도 많고요. 네. 또 검찰이나 특검에서 일방적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사관들이 보면 거의 다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지금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 언론의 보도 중립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을만큼은 올바르게 판단해 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이것은 형사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탄핵 심판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했냐를 보는 것인데 심지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까지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준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핵 심판을 보면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은 스스로 빨리 나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권한이 돌아와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증인도 안 나오고 자료도 안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탄핵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홍 기자님, 정치 현안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첫 번째 질문으로 대선 출마 생각 있습니까? 했는데 12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전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부인했지만 꼭 나오지 않겠다는 언급은 생각 없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 권한대행으로서 올바른 답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추측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대변인들이 좀 발언도 좀 강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총리로서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역할 충실히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충실히 그 업무에만 충실하고요. 네. 저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국민이 원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나가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는 총리로서 또 여태까지 모든 국민들한테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나 또 검증,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또 대한민국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총리로서 어제 꼭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요. 네. 지금 총리로서의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너무 추측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만에 하나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 새누리당 주위의 이제 의원분들 중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있고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은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후보나 이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탄핵이 끝난 이후에는 새누리당에서도 후보가 지금 꼭 반기문 후보님이나 우리 네. 황교안 그 후보 말고도 네. 이인재 후보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도 있고 여러 후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서로 자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 마치고 이제 여야의 논평이 당연히 나왔는데 네.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논평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차기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시길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 대변인 주장에 의하면 황 권한대행이 직접 전화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꾸짖듯이 말했다라는 게 이제 장 의원의 설명입니다. 예. 논평과 또 총리실의 권한대행의 이런 대응, 물론 지금 권한대행실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장제원 대변인께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과잉적으로 그 대변인 브리핑을 했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서 장제원 우리 의원께서 정말 청문회답지 않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총리 권한대행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운데 우리 국회에서 정부가 하는 거 우리 야당에서 대변인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하는 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한 거 언론에서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답한 거에 대해서 무응답을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대변인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직시하고 하고 무슨 총리 권한대행을, 그럼 대통령이나 똑같은 사람을 일개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논평하고 브리핑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당연한 논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권한대행의 행동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대통령 출마하실 겁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네. 라고 공직을 가진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의 중립성이 당연히 의심받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비상 상황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지금은 뭐 그런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정당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리고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지금 당연히 직무 권한에 대해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일개 국회의원이라고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제원 대변인이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은 우리 새누리당 정부에서 지금 총리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네. 당연히 후보가 될 수도 있죠. 국민이 말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당 후보 중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뭐 여당 후보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후보 되면 나가고요. 저도 지지율 높으면 저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서로 존중하는 것,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존중해 줄 때 상권 분립이 올바로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들어섰는데요. 유독 한파가 기승이지요. 그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날씨 속에서도 이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아주 분주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 정책 간담회에서 국익 우선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죽음과 함께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다 고들합니다. 국익 우선의 맞춤형 협력 외교를 위한 명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5천만 국민을 위한 국민 외교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기독교계나 이런 데서 좀 상당한 그 오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신천지라는 뭐 종교 단체 어떤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다. 제가 지금 국가정상도 1년에 뭐 300명 만나고 뭐 일반인들 만나니까 뭐 수만 명을 만날 겁니다. 악용이 될 줄을 전혀 몰랐다.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다. 사흘째 호남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블랙리스트 정국을 비판했습니다.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이 최악의 공포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 바치겠습니다.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싸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는 퇴출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이 참여한 공동정부 수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기존 정당에 입당을 한다면 그 입당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되겠죠. 근데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보수 통합에 좀 힘을 합쳐달라. 그리고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왔어요. 네. 저는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국내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정당 구도가 4당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도 만나보고 또 국민의당도 만나보고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만나보고 해서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때 저는 그분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구정을 세고 나면 네.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고요. 저 생각에는 본인께서 과감하게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는 것도 지금에서 그래서 각 당에서 대표 주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국민 경선해서 거기서 정말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든지 정말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 같이 국가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대 때 여야만 대치하다 보니까 선진화법으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안보나 또 나라의 미래가 그 대연합도 지금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텐트를 만약에 꾸린다면 당장 근데 새누리당에서 뭐 예를 들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빠져나오고 그러실 텐데. 네, 뭐 그래도 또 새누리당에 남는 의원도 네. 계실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또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후보로 나가 있더라도 그 빅텐트를 치더라도요. 네, 뭐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님도 이제는 검증을 아직까지는 더 받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검증을 해서 뭐 탄핵이 이후에 바로 이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왔고 또 바른정당 뭐 정병국 신임 대표 말로는 뭐 간보고 있다 이러지만 어쨌든 뭐 조율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어느 정당으로 가든지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건가요? 국민의당의 입장을 네,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반 총장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네.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시는데 보수 정당에서는 아예 못 나가시고 저희 야당 쪽에서도 나가면 사실 예전과 다르게 마이크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기문 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오셔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좀 방향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와서 첫째로 바란 것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가 큰 실패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으시고 네. 국민의당에 갈까 뭐 바른정당에 갈까 새누리당에 갈까 이 정말 그야말로 저 정치공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네. 지금 입장은 네. 뭐 반기문 총장께서는 국내 정치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네. 우리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중도 보수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뭐 진보에는 우리 뭐 야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앞으로 한 20일 동안은 더 많은 의견 듣고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반전 총장이 보수 세력의 얹히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보수 세력과 연대한다면 나는 국민의당 쪽으로 가겠다 이런 사실상의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손 전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조금씩 없습니다.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서도 계속해서 손 전 대표나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반 전 총장님 말씀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서도 그 정당으로 올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면은 그 정당 의원들 중에 몇 분이나 반 총장님을 만나셨나는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반 전 총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진짜 예상대로 2월 말 3월 초에 결론이 나면 4월 5월 정도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과연 이분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언제 듣고 결정하라는 건지 그래서 정치권에서 현재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반 전 총장님의 진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저는 별 논의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당이나 새로운 깃발을 들 수도 있고, 바른정당 중심으로 해서 또 새누리당과 연대해서 반기문 전 총재가 이른바 제3지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손학규 전 고문과 또 정운찬 전 총리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국민의당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상황만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네. 여론이 80%가 넘기 때문에 반 전 총장님이 새누리당 쪽이나 이 보수 쪽으로 기울면 중간지대에 있는 정치인들이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민주당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김종인 전 대표는 궁극적으로 이 당이 운영하는 방식 탓에 내가 지향하는 바가 불가능해지면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작 김종인 전 대표는 또 저쪽 빅텐트로 가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김종인 전 대표는 저희 당 대표를 직전에 지내신 분이고 네. 저희 당에 대해서 항상 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지향하는 바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당이 너무 경직되고 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당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준비가 돼 있고 이 탄핵 이후에 그 국민들의 삶을 이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오만해지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예.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확정이 된 거죠. 예, 제가 당원당규위원회 간사인데 네. 의결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어제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예. 이제 경선 룰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예. 그중에 이제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야권 공동 경선하자 이거 주장하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도 모시고 와서 다 같이 하자 이러는 건데. 예. 근데 분명하게 어제도 박지원 대표가 와서 우리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 한번 여쭤볼까요? 안 한대요. 국민들의 국민의당에서는. 뜻이 네. 이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네.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는 대선 주자로서 박원순 시장이나 또 김부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네. 저희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경선룰을 마련했습니다. 네. 뭐 연정이나 연대나 뭐 다 후보 단일화 만들기 위한 과정일 테고 뭐 네. 결선 투표제도 뭐 그런 거 가운데 하나의 방안이 될 텐데 지금은 뭐 30%로 당선된 대통령이 뭐 100%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의 다당제 체제 안에서는 뭐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군소 후보들이 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 결선 투표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30%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뭐 인정을 못 받는 것보다는 결선 투표제에 가서 뭐 51대 49가 되더라도 저는 그 결선 투표제가 옳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은 그겁니다. 개헌을 해서 정말 연합정부라도 잘 만들어서 나라 경제 안보 잘 살게 만들어달라. 이거 정치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지. 뭐 정권 교체 지금 다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후보만 안 나가면 정권 교체하는 거죠. 반기문 총장이 지금 뭐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정치 교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전 대표께서만 개헌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데 우리 아마 김종인 전 대표님이나 손학규 전 대표님이나 우리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아마 개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선제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정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정치 지도자들께서 같이 논의할 때 아마 이게 연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중에 결선 투표에서 한 분의 대권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도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군소 후보들 심지어 뭐 안철수 후보나 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뭐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이고요. 결국 중간에서 야권 통합해라 이런 그런 압력이 압박을 나올 받게 됩니다. 네, 여론의 네. 압박을 받겠죠. 맞습니다. 네. 저도- 민주당 의견 어떻습니까? 저도 결선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법학자들이 이 절대 다수설이 이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결선 투표제를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이것을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로 통해서 하게 되면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18세 선거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저는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는 거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선거권이 가장 높습니다. 18세는 허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며칠 4월만 있으면 이제 설 연휴인데 예. 용인 갑이시죠, 지역구가.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서구 갑, 예, 강서원 맞습니다. 아나운서 지역구. 저희 네, 지역구 잘 부탁드립니다. 설에 주민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칭찬을 좀 들으실 것 같으세요? 야단을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요즘은 뭐 우리 새누리당은 야단 맞으러 가야 되고요. 익숙해지셨어요? 네, 또 그동안 뭐 한 3달 동안 뭐 지역 열심히 다니면서 용서도 많이 빌었고요. 예, 또 더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예, 저도 오늘 아침에도 지역에 다녀왔는데 저희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저희도 민생에 힘쓰고 경제 문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저 설 연휴에 무슨 생각 하시는지 많이들 들어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